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감기 마지막 세 번째 시간 목감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지난 영상을 보시지 않은 분이라면 지난 영상을 보고 이번 영상을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감기의 종류에 대해서 제가 먼저 세 가지의 종류에 대해서 언급했는데요. 첫 번째는 코감기, 두 번째는 기침, 세 번째는 마지막 목감기예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몸살 감기는 감기 중에 하나로 볼 수도 있지만 증상이 집합체로서 그냥 편하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감기하면 세 가지 종류만 꼽는 게 정설입니다. 코감기, 기침감기, 목감기.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 목감기인데요. 여러분, 한국에 계신 우리 한국 분들이시라면 아프면 언제나 병원에 그냥 워크인으로 갈 수 있죠. 예약 없이도 진료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는 그래서 가정의학과, 내과, 그리고 이비인후과로 그냥 원하시는 대로 모두가 다 의사 선생님들이 클리닉을 다 개인적으로 하고 계시니까요. 예약 없이 아무 때나 가셔도 똑같은 증상, 즉 상기도 감염이라고 부르는 우리 감기를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방법은 거의 유사한데요. 그래도 목감기에 걸리면 특히나 이비인후과 가는 게 한국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일반적이죠. 그런데 이민을 와서 사는 여러분들, 미국에 사시는 여러분들이라면 아마 병원 가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병원비도 비싸고 예약도 해야 되고 병원비가 무려 수십 배나 차이가 나는데 그냥 일반 감기라고 해서 병원 간다면 너무 아깝겠죠.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 스스로가, 우리 미국에 사는 한인들은 스스로가 몸 관리를 잘해서 특히 아프지 않는 것, 아프더라도 그 기간을 줄이고 최소한 병원에 갈 상황과 가지 않아도 될 상황을 구분하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한데요. 오늘 제가 이번에 말씀드릴 이 목감기는요, 특히 그런 차원에서 정말 중요한 영상이라고 제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요,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코감기랑 기침감기는 제가 한 번도 항생제를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바이러스라는 말만 계속 되풀이했는데요. 그 말인 즉슨 바이러스는 치료제가 없고 우리 몸의 면역이 스스로 치료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정말 심하고 특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통상적으로 병원에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설명드릴 목감기는요, 경우에 따라서 반드시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께 항생제를 처방받아야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오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고요. 어떤 경우에 병원에 가야 되는지, 나머지는 병원에 안 가도 된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고 여러분들 건강에 그리고 생활에 잘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목감기는 그러면 뭐가 목감기라고 하는지 한번 정의부터 내려보죠. 흔하게 미국에 사시는 여러분들은 병원에 가시면 아니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목감기에 걸렸어. 영어로 얘기해야 될 경우가 있다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가장 흔한 common한 term은요. 그냥 sore throat. 그러니까 throat이 목이고 sore, 아프다, 쓰린 이런 뜻이거든요. 형용사로. 그러니까 아픈 목, 즉 목감기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걸 의학적으로 전문용어로 하면 인두염, 후두염이라고 부르고요. 한국말로는 pharyngitis라고도 합니다. 자, pharynx라고 하는 것이 해부학적으로 여기 목 안에 깊숙이 있는 여기 하고 벌리시면 보이는 목구멍을 얘기합니다. 여기 목구멍에 염증이 생겼다라고 해서 염증의 의미를 담고 있는 ITIS, inflammation을 전미사로 써서 inflammation, 즉 pharyngitis라고 합니다. 그것이 전문 용어고요. 아마 진단에 pharyngitis라고 적힐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언급드립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pharyngitis, 즉 목감기, 인두염, 후두염이라고 하는 것은 왜 걸리는지부터 알아보죠. 원인은 어떤 것이 있는지. 가장 흔한 원인으로는요, 체온 관리의 실패를 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 감기에 만들었던 것과 똑같습니다. 모든 감기는요, 외부와 내부의 체온 차이로, 즉 기온 차이로 벌어지는 건데요. 우리 몸이 즉 체온의 관리에 실패를 할 경우에 면역력이 떨어지고요. 즉 저희가 유지해야 될 항상성에 의해서 유지해야 될 체온이 경우의 차이는 있겠지만 36.5도라고 하면 그보다 체온이 떨어지고 몸이 추워지고 한기가 들리는 겨울철이나 환절기 때 체온이 훅훅 떨어지겠죠.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되면 체온이 떨어지면 면역세포의 활성력도 떨어지고요. 그럼 면역세포, 즉 면역력이 떨어진다고 보셔야 됩니다. 면역이 떨어지게 될 때 우리 공기나 주위에 무수하게 묻어있거나 떠다니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에 의해서 감염이 일어납니다. 쉽게요.
그때 바로 목감기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바이러스가 원인입니다. 바이러스가 훨씬 종류가 많고 훨씬 더 작고 감염이 더 잘 됩니다. 대신에 그만큼 흔한 대신에 정도는 박테리아보다 좀 덜하겠죠. 그렇지만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기침하고 수많은 사람이 만지는 문고리라든지 창문이라든지 여러 사람이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곳에는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박테리아도 감염이 쉽게 일어날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아울러 건조한 날씨가 이런 감기의 감염을,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의 감염을 굉장히 부추기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건조한 겨울철, 그래서 늦가을부터 겨울, 그리고 이른 봄까지, 그래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비해서 인플루엔자 독감 백신을 맞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철, 늦가을부터 초봄까지 이런 바이러스가 기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하시고요. 감기는 체온 관리가 제일 우선입니다. 우선 체온 관리하면요, 여러분 몸만 두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체온의 관리는 목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목이나 입 부위 그리고 코까지 이런 부위를 머플러나 이런 목도리로 둘러싸시면 체온의 하강, 즉 체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환절기의 막음으로 인해서 면역이 아울러 떨어지는 걸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감염이 덜 일어나겠죠. 그게 감기로부터 여러분들의 몸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은 증상이 되겠네요. 감기에, 특히 목감기는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제가 원인에 있어서 박테리아랑, 즉 바이러스랑 박테리아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지금부터 목감기에 대해서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코감기, 기침감기는 제가 따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바이러스가 원인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목감기는요, 바이러스가 원인인가에 따라서 또는 박테리아, 즉 세균이 원인인가에 따라서 치료법과 대처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지 말아야 될 상황과 가야 될 상황이 나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귀를 쫑긋 세우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선 첫 번째, 바이러스성 목감기, 즉 인두염, 인후염 같은 말이거든요. 바이러스성 목감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바이러스성 목감기라고 하면 즉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이 일어난 여타의 감기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증상이 유독 많이 드러나야 됩니다. 바이러스 증상이 뭐냐면요, 바로 콧물, 코막힘, 그리고 기침 같은 걸 얘기합니다. 방금 제가 세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바이러스 증상이라고 하면 다음에 세 가지를 언급하면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콧물, 코막힘, 그리고 재채기 또는 기침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흔한 경우에 바이러스성이라고 하면 눈까지도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컨정티바이러스라고 하는데 이렇게 결막에 염증이 생겨서 눈이 충혈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 증상은 사이드로 함께 일어날 수 있으니까 기억해 두시되, 메이저하게 세 가지 증상을 꼽으라면 코감기 증상과 함께 재채기 또는 기침이 나야 됩니다. 이렇다면, 이러면서 목이 아프다면, 목에 통증이 있다면 목감기는 목감기인데 바이러스에 의한 목감기라고 생각하시고 병원에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바이러스 증상이 두드러진다면 병원에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박테리아성 목감기에 대해서 예를 들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박테리아가 있습니다만 특히 목감기에서 주요한 박테리아가 하나 있습니다. 세균. 그게 하나 있는데요. 그 이름이 바로 연쇄 상구균이라는 겁니다. 상구균. 영어로는 Streptococcus pyogenes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말은 앞에 말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Streptococcus, 즉 strep이라는 말을 달고 살거든요. 이게 바로 세균에 의한 폐열성 인두염, 즉 strep throat이라고 하는 전문 용어입니다. 이게 바로 박테리아에 의한, 즉 세균에 의한 목감기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럴 때는요, 병원에 가서 반드시 의사의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아야 됩니다. Rapid Strep Antigen Test라고 해서 빠르게 Rapid Strep Test라고도 하는데, 클리닉에 가면 바로 수압으로 이렇게 목에 이렇게 검출을 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급하게 빨리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세균성인지 아닌지를. 그래서 세균으로 판명이 나면 총 10일치의 페니실린계 항생제를 투여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 감기가, 목감기가, 즉 세균에 의한 폐열성 인두염이 낫게 됩니다. 자,
제가 방금 생략하고 넘어간 것이 바로 바이러스에 의한 목감기일 때는 어떤 그러면 대처를 해야 되냐인데요. 이럴 때는 첫 번째 병원에 가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집에서 치료를 자가적으로 하셔도 됩니다. 어떤 치료를 하느냐? 첫 번째는 수분의 공급. 물을 많이 마시고 그리고 휴식을 푹 취하시면 됩니다. 이게 기본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항염증제를 드시는 겁니다. 어쨌든 이게 염증이 일어나는 염증 반응이거든요. 목구멍이 따갑고 붓고 그리고 발적이 되고 통증이 있는 이런 염증 반응에 잠재우는 첫 번째 약은 뭐라 그랬죠?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즉 소염 진통제를 말합니다. 한국에 계신 분, 미국에 계신 분 모두 가정마다 하나씩 갖고 계세요. 아이부프로펜, 이부프로펜이라고도 하고요. 미국에서는 상표명으로 브랜드네임으로 에드빌이라고 팔죠. 그걸 드시는 겁니다. 6시간에서 8시간마다 하나씩 드시고 물을 드시고 이때 사이드로 따라 들어와야 될 게 있다면 바로 면역 증강제, 즉 바이타민 C입니다. 비타민 C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간적으로 면역을 부스트 시켜줘서 꽉 높여놓거든요. 감기에 걸렸다는 건 내 면역이 떨어졌다는 뜻인데 순간적으로 그 면역을 증강시킴으로 인해서 증상의 호전 그리고 이 기간의 줄임, 감기의 총 기간을 단축시키는 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요 이걸 에어본이라고 해서 발포성 비타민제로 팔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트나 가서 약국에 가시면 10개나 20개 드리로 비타민제, 즉 물에 타서 먹는 거품이 뽀글뽀글 나는 비타민C 에어본이라고 하는 제품이 팝니다. 여러분 다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2가지에서 3가지 맛으로 이렇게 해서 파는 건데요. 이것을 하루에 2번에서 3번 물에 타서 500ml 정도의 물에 타서 드신다면 급격한 증상의 호전을 보실 거고요. 다음날 자고 일어났을 때 증상이 조금 더 개운해진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한국에 계신 분이라면요. 약국에 가서 물에 타먹는 비타민 C 주세요 하면 되십니다. 그게 바로 발포성 비타민제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이부프로펜이라고 하는 알약과 함께 이걸 드시고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 드시고 출근을 하신다면 증상이 굉장히 호전을 봅니다. 이게 바로 바이러스성 목감기 때 하는 대처 방안의 전부입니다. 그러면 면역이 회복된다면 바이러스는 사라지게 됩니다. 박테리아성 즉 인두염, 즉 폐혈성 인두염이라면 방금 바이러스 때 했던 이거와 그대로 유사하게 똑같이 하시고 거기 곁들여서 바로 항생제, 즉 페니실린계 항생제인 페니실린 또는 아목시슬린을 10일간 복용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2가지 목감기에 대한 대처 방안, 즉 모든 것이 되겠습니다. 요약하자면 첫 번째, 바이러스성 목감기에는 바이러스 증상, 즉 콧물, 코막힘, 그리고 기침, 재채기 등이 동반된다. 이것이 두드러진다는 거였습니다. 그럴 때 대처 방안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되겠고 박테리아성 인두염이 된다면 이런 코감기적, 이런 바이러스적 증상은 굉장히 덜합니다. 두드러지지 않고요. 목이 아픈 목의 통증이 유독 부과되면서 고열이 납니다. 그럴 경우에는 방금 바이러스에 했던 물과 휴식 그리고 비타민 C와 함께 에드빌을 드신 다음에 아울러서 항생제 치료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 10일치 항생제, 페니실린계 항생제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 꼭 기억해 두십시오. 자, 그렇다면 항생제를 왜 복용하는지도 제가 알려드려야 되겠네요. 항생제는 크게 3가지 이유 때문에 박테리아성, 즉 세균성 인두염에 꼭 복용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총 감기 기간의 단축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박테리아가 감염이 됩니다. 타인에게 전파가 될 수 있어요. 이 전파의 가능성을 줄여줍니다. 주로 직접적인 전파, 그리고 직접 만진다거나 침이나 타액이나 콧물을 통해서 이 박테리아가 전염이 되거든요. 면역력이 덜한 어린이라면, 면역력이 덜한 또 노인이라면 이런 전염력에서 굉장히 취약한 걸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더더욱 주의해야 되겠죠.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그런 분들이라면 더더욱 항생제를 꼭 복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이유는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이 박테리아성 인두염, 폐혈성 인두염, 즉 스트랩 트롯이라고 하는 이것이요. 치료를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더욱더 흔하게 합병증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합병증은 총 3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급성 류마티스 열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편도 주위에 농양을 들 수 있습니다. 목을 아 하시면 목구멍 바로 주위에 양옆으로 돌기 같은 게 나 있습니다. 이걸 바로 턴실, 즉 우리말로 하면 편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편도선염 많이 말씀하시고 들어보셨죠? 바로 그 기관이 목구멍 바로 옆에 위치한 편도라는 우리 몸의 면역기관입니다.
근데 이것이 목감기에 걸리면 pharyngitis에 걸리면 이 pharynx하고 해부학적으로 붙어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바로 그 인접한 면역기관이 편도가 붓게 되고 발작이 되고 똑같이 염증 반응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울러 숨쉬기가 어렵고 목이 쉬고 목이 더 따갑고 아픈 것입니다. 삼키기가 곤란하고 침조차도 나중에 삼키기 힘들죠. 대부분이 이 턴슬, 이 바로 편도가 부어서 편도에 염증이 생겨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편도 주위에 염증이 생기는 걸 넘어서서 농양, 고름이 나오는 것까지 가는, 이건 굉장히 응급 상황이거든요. 초고열이 나고 목을 삼키지도 못해요. 그러면 진짜 응급실에 바로 가셔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 합병증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스토이다이티스라고 하는 건데요. 이 귀 뒤쪽에, 이 귀 쪽에 보시면 유양돌기라고 하는 해부학적 기관이 있습니다. 턱과 귀, 이런 이 턱을 연결해주는 바로 이런 해부학적 기관인데요. 여기가 목구멍하고 이어져 있잖아요. 붙어 있죠. 해부학적으로. 여기 염증이 생기는 것이 굉장히 큰 합병증입니다. 청력하고 귀 신경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합병증이 생기신다면 여지없이 전문의를 찾아가셔야 되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한 이렇게 세 가지 응급 상황, 합병증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생제를 꼭 드시길 권합니다. 항생제를 드시지 않으면 어떤 경우가 발생하는가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자, 만약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를 구분하는 게 바로 임상적 증상이고, 제가 설명드린 바이러스적 증상이 이렇게 두드러지면 바이러스성 인두염, 즉 목감기이기 때문에 병원에 가지 않으시고 그와 같은 대처를 하시면 된다 이라고 생각하셨는데, 목의 구멍 하고 벌려봤더니 좀 더 목이 부어있고 성나있고, 그리고 목 주위 편도가 부어있고, 그리고 거기 아주 찌꺼기 같은 것이 하얀 백태 같은 게 끼어있고 목 삼키기 증상이 더욱 심하다. 그리고 열도 난다. 그렇다면 박테리아성 인두염이라고 했는데, 이럴 때 병원에 가라고 했는데 내가 사정이 급하거나 까먹거나, 그리고 나는 내 몸의 자연 치유력을 믿는 사람인지라 병원에 가지 않았다. 그럼 즉 항생제를 복용하지 않는다는 말인데, 그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가? 하고 묻는 분들이 꽤 있으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답을 드릴게요. 심지어 그런 경우라고 할지라도, 치료를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대개의 경우에는, 거의 90% 정도의 경우에는 이런 합병증이 나타나지 않고 저절로 목감기는 낫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몸의 면역은 생각보다 꽤 대단합니다. 우리 몸의 백혈구는 충분히 강하기 때문에 바이러스, 즉 박테리아라고 할지라도 이 연쇄상균조차도 우리 몸의 면역이 충분히 능히 대처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면역이 낮은 아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당뇨병 환자라든지 최근에 스테로이드를 복용한 경험이 있는 환자라든지 몸이 태생적으로 좀 약한 환자들이라든지 기관지가 더욱 약한 천지 환자나, 그리고 기관지가 태생적으로 좀 약한 환자라면은, 그런 분들이라면 분명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언급한 제가 세 가지 합병증 언급했죠. 그런 것들이 생겨날 가능성이 더욱 농후하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항생제를 복용하라고 하는 것이지, 보통 사람의 경우라면 치료받지 않는다고 해도 대개의 경우에는 저절로 몸이 낫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질문이 또 따라 들어올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럼 항생제를 복용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정에 자녀가 있다면, 데이케어 센터나 초등학교 저학년의 자녀 또는 청소년이 있다면, 아니면 본인 자신이 일터에 나가야 된다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항생제를 복용한 다음에 며칠 쉬고 일터나 학교나 데이케어 센터로 복귀하는 것이 옳을까요? 맞을까요? 라고 질문 주시는 어머님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답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그 조건이 되려면요, 학교나 일터나 데이케어 센터로 복귀하려면 총 2가지의 조건이 만족되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언급드린 이 2가지 조건은 반드시 필요한 충분 조건이자 필요 조건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되면 안 됩니다. 둘 다 충족이 되어야 됨을 명심하십시오. 첫 번째 조건입니다. 바로 열이 떨어져야 됩니다. 열이 떨어진다고 하면, 즉 38.3도, 화씨 101도를 우리는 의료진은 고열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고열에서부터 정상 체온까지 떨어져야 됩니다. 적어도 37도 언저리까지, 그 이하로까지는 떨어져 주어야 됩니다. 그런 거를 열이 나지 않는 상태, febrile 상태라고 하는데, 그런 상태가 첫 번째 동반이 돼야 되고, 두 번째 경우에는 항생제를 복용한 지 최소 24시간이 지나야 합니다. 자, 제가 항생제를 10일치를 얘기했는데 최소한 미니멈 하루 총 24시간 복용은 지나야 됩니다.
항생제를 시작한 후 최소 하루는 지나야 일터나 데이케어에서는 학교로 복귀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 첫 24시간은 위험하냐, 복귀하지 말아야 되느냐? 바로 이 첫 24시간이 가장 박테리아의 수, 개체 수가 제일 많을 때입니다. 항생제 복용을 시작하면요, 이게 pharmacokinetics라고 하는 건데, dynamics kinetics 하는데, 약하게 보면 우선 박테리아가 이렇게 억제되는 시간이 최소 24시간 때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24시간 안에 항생제를 복용하시면 24시간 동안 꽤 많은 수의, 엄청난 수의 박테리아가 굉장히 사멸하게 되고요. 그렇게 억제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학교나 일터를 복용하시면, 그런 다음에도 마스크를 하시는 게 좋겠죠. 타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손도 되도록이면 기침을 할 경우가 있다면 절대로 기침 에티켓을 지켜서 손으로 하지 마시고 이렇게 소매로 기침을 하신다든지, 자기가 화장실 갔다 왔다거나 기침을 했다면 반드시 자주 손을 씻어주는, 그리고 손에 이런 세니타이저를 자주 발라서 박테리아를 사멸시키는 그런 에티켓을 지켜주신다면 일터로 복귀하는데, 그리고 데이케어 센터로 복귀하는데 문제가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소한 기본 열이 나지 않아야 되고, 두 번째는 항생제 복용 시작을 한 뒤 최소 24시간이 지난 후라는 것이 전제 조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담이지만 마지막으로 항생제 이야기를 좀 더 해드릴게요. 이런 분들이 계셔서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과 연관된 건데요. 마지막 제가 세 번째 준비한 질문은, 항생제 복용을 그러면 10일치라고 했는데, 나는 네가 방금 말한 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루만 먹었더니 증상이 급격하게 호전이 되고 한 3일 정도를 먹었더니 와, 이거 너무 좋아서 이제 목감기 증상이 거의 없어졌다. 그래서 자의적으로 내가 항생제 복용을 중단했다. 그거 괜찮은 거냐? 진짜 클리닉에 오시는 환자마다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십니다. 꼭 항생제를 전부 10일째로 다 복용해야 되는 건지, 나는 내 몸의 치유력을 믿는데 이 항생제가 독성이 있다고 들었는데 꼭 다 복용해야 되는 게 아니면 증상이 괜찮아지는 한 3, 4일 되면 끊으면 안 되겠느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의외로 꽤 많으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답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 답을 하기 전에 제가 우선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죄송합니다. 옛날에 한국에 이런 분들이 많으셨어요. 저희 어머니도 포함해서요. 선생님, 센약 주십시오. 센약. 제 아이가 목감기가 하도 쉽게 걸리고 너무 아파합니다. 무조건 센약 주십시오. 무조건 센약 주십시오. 그게 바로 1990년대 이야기인데요. 제가 어렸을 적입니다. 한국의 의학 분업이 일어나기 전, 즉 2000년 봄이나 여름쯤에 의학 분업이 일어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 전에 한국에서는 의학 분업이 일어나기 전이라서 심지어 약국에서도 간단한 약을 처방을 받고 조제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그리고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의학 분업이 일어나서 진단은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슬로건에 입각한 의학 분업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까지는 동네 약국에서 누구든지 항생제를 처방받을 수가 있었고 조제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때 유행하던 말이 바로 센약, 마이신이라고 하는 말이 전국을 휩쓸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중 한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마이신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그 당시 음식인 줄 알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다 크고 나서야 그것이 항생제를 말하는 약, 즉 항생제라고 하면 엔티바이오틱, 즉 세균을 죽이는, 박테리아를 죽이는 약인지를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요, 당시에 이런 마이신에서 동네에서 쉽게 처방받던 그 약 때문에 바이러스성 인디움, 즉 바이러스성 목감기인데도 불구하고 경험적으로 센약, 마이신을 처방받아서 위약 효과라고 그러죠. 그 위안 효과도 있고 실제로는 바이러스를 죽이는데 전혀 이 항생제가 작용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함에 인해서 사람들이 위약 효과를 느끼게 하고, 그리고 약사 선생님들조차도 더 센 약을 원하시니까 이런 센 약을 이렇게 처방한 다음에 그분들이 좀 더 우리 약국에 많이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비즈니스 마인드하고 겹쳐져 가지고요, 우리나라의 진짜 항생제에 대한 내성률이 굉장히 OECD 가입국 중에서 거의 최고 수준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슈퍼박테리아라고 2000년대 이후로 저희가 알려졌죠. 여러분들도 뉴스에서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제는 평범한 박테리아가 항생제에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 모든 항생제의 내성을 가지게 되는 정말 엄청난 박테리아가 출현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는 슈퍼박테리아라고 그러고, 이 슈퍼박테리아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일이 너무나 흔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미국, 한국에서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그게 바로 항생제에 대한 내성 때문이거든요. 박테리아의 항생제에 대한 내성. 바로 첫 번째 원인이 이거였던 겁니다. 바이러스성 질환인데도 불구하고, 감기였는데도 불구하고 센약 마이신을 찾는 사람들 때문에, 그리고 그로 인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약사 또는 의사 선생님들 때문에 의학 분업이 일어나기 전, 즉 2000년 이전에는 그런 사회적 니즈가 맞아 떨어져서 여러분들의 그 국민보건에 있어서 항생제에 대한 박테리아의 내성을 굉장히 높여주는 계기가 됩니다. 바이러스에는 항생제가 치료제가 아닙니다. 심지어 아무런 작용도 하지 않아요. 내성만 높여줄 뿐이었죠. 위약 효과, 안심 효과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 항생제에 대한 부재입니다. 항생제에 대한 인식 부재. 이게 뭐냐면요, 자의적으로 개개인들이 한국에서는 다 자기들이 똑똑하다고 믿으십니다. 외람되지만 아직도 그런 어르신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들은 나쁜 것이다. 천연적인 음식으로 치료해야지 왜 약을 먹느냐. 그리고 약을 일단 먹게 되면 먹더라도 최대한 그 기간을 줄이고 일단 회복되었으면 음식으로 돌아가거나 자연 치유력을 믿어라. 그리고 내 몸이 좀 견뎌낼 수 있으면 견디는 게 좋다 하시는 분들이 아직 많다고 합니다. 이거는 잘못된 국민 보건 상식입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항생제의 복용은 정해진 과학의 원리, 사이언스 베이스를 두고 10일치를 처방하는 겁니다. 좀 더 보수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 항생제를 먹게 되면 거의 균은 다 사멸하지만, 나머지 한 10%의 경우에 있어서는 10일까지, 일주일 돼도 거의 안 죽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전부 죽여내기 위해서, 이 균을 최대한 다 죽이기 위해서 10일치를 보수적으로 많이 처방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물며 2, 3일만 되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굉장히 초기에 박테리아가 많이 죽기 때문에, 이 약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느끼기에 대증적으로 내가 증상을 느낄 때 있어서 굉장히 호전됨을 느낍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그런 생각으로 돌아가세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기분이 다르다는 것처럼 본인이 본인 스스로 과대평가하십니다. 내 몸이 다 이겨냈구나. 아닌데 말이죠. 아직 균은 여러분들 몸에 남아있습니다. 그 균이 남아있는 균들이 또 번식을 해서 일주일 지나면 그 균이 번식해서 또 목감기에 걸리게 되고 합병증을 퍼뜨리게 되고, 그리고 더욱 나쁜 것은 타인에게 전파를 시킬 위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죠. 본인의 잘못된 상식 때문에, 본인의 잘못된 의지 때문에 타인에게, 즉 당신들이 사랑하는 자녀분들이나 어르신 부모님들에게 전파가 된다면 이 얼마나 큰 손해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력히 권합니다. 항생제 자의적 복용 중단은요, 굉장히 큰 사회적, 비용적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나쁜 행동입니다. 여러분들은 일단 항생제를 의사가 처방해 주시면요, 반드시 처방된 모든, 미니멈 7일에서 10일치를 처방할 텐데 반드시 모두를 다 드셔야 됩니다. 처방받은 약은 제1강에서 제가 얘기 드린 것과 같이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해서 처방된 약을 처방약이라고 합니다. 절대로 약은요, 절대로 타인과 나눠 드시면 안 됩니다. 나와 증상이 유사하다고 해서 가족에게, 그리고 가까운 지인에게 약을 건네주시거나 이 약 한번 먹어봐. 내 이 약 먹고 다 나았는데 너도 이 약 먹으면 될 것 같아.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진단이 따라 들어오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두 번째 이유는 이 약을 한번 먹어봐 해서 했으면 한 사람만을 위한 처방약이기 때문에 아마 10일치면 10일치 처방된 약일 거예요. 아마 그분 본인께서는 한 3, 4일치를 드셨겠죠. 그리고 증상이 호전받았으니까 안 드셨을 겁니다. 본인은 내성이 이미 자랐겠지만 박테리아는 나머지 6일치가 남았다고 칩시다. 그 6일치를 타인에게 준 거거든요. 본인은 호의로 인해서 6일치를 준 거지만 6일치는 아직 박테리아를 다 죽이기에 적합한 양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주시면 안 됩니다. 그분도 어설프게 한 3일치만 드시고 다 낫게 될 거기 때문에 그분 역시도 박테리아의 항생제에 대한 내성을 높여주는 꼴이 되는 겁니다. 이런 잘못된 vicious cycle, 이 악순환의 고리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항생제는요, 반드시 처방된 대로 의사나 약사의 복약 지도대로 반드시 끝까지, 한 사람이 끝까지 다 드시라. 중간에 그러면 내성이 생긴다. 그리고 바이러스에 의한 이런 인두염이나 질환들은 항생제가 필요하지 않다.
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십시오. 지금 미국,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은요, 원래부터 의학 분업이 있었던 나라기 때문에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정말 극히 낮은 나라입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스트랩 throat이라고 하는 이런 박테리아에 있어서 기본 페니실린계 항생제 하나라면 됩니다. 페니실린계 항생제라고 하면 페니실린 또는 아목시실린이라고 대표적으로 얘기하는데, 의료진이 이 항생제를 10일치만 먹으면 됩니다. 한국에 있어서는 아직 좀 그런 내성이 발견되는 보고되는 경우가 있어서 다른 좀 더 센 항생제를 복용시켜야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에서는 아직 단 거의 한 건이라면 제가 논문을 찾아본 결과는 아직 거의 한 건도 이 페니실린계 항생제에 대한 이 스트랩, 이 연쇄상극균이 내성을 보고된 전례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안전한 약이고 기본 항생제입니다. 이 페니실린이 인류에 대한 삶의 질을, 그리고 인류에 대한 보건의 질을, 그리고 인류에 대한 수명의 질, 그리고 수명의 연장을 가져온 약입니다. 이 놀랍도록 위대한 이 의학적 연구 결과를 우리 모두 다 함께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약이라고 하면 여전히 거부 반응이 생기시는 분들이 있고, 부작용이 생기면 어떻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모든 약에는 부작용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득보다 실이 월등할 때 의사들은 약을 처방하는 이 원리에 따라서 저희들이 약을 처방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부작용이 있다 할지라도 굉장히 소소하고 미비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약의 복용 중단을 하면 바로 없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응급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작용들은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꽤 안심하고 드셔도 되니까요. 오히려 항생제를 드시지 않았을 때 합병증이 더욱더 두렵고 더욱더 큰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 계신 분들이 이 방송을 보신다면 여러분들은 바로 병원에 가셔서 항생제 처방받을 거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시겠지만, 미국에 사는 우리 한인들 같은 경우에는 병원비가 한 번 가는 데만 해도 200불이잖아요. 수십만 원이 들고 검사를 하면 말도 못하죠. 그러니까 충분히 바이러스냐 박테리아냐, 이거를 지금 제 강의를 보고 잘 구분하신 다음에 대처를 하시고요. 꼭 가야 된다면 여전히 치료를 하지 않아도 90%의 경우는 합병증이 일어나지 않는다. 다만 나머지 소수에 의해서는 분명히 합병증이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라면, 그리고 집안에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이 있다면 꼭 이거 유념하셔서 대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기도하는 삶, 은혜 충만하고 복받는 삶, 여러분 모두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영어를 가르치는 의사 닥터 김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